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원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개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처 중심으로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어제 개각을 놓고 여야 반응은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그렇죠. 야당에서는 아주 혹평을 하던데 혹평의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뭐 초기부터 서운합니다. 뭐 서울대 50대 뭐 남성이 그러는데 이번에 6명 가운데 3명이 여성이었고 서울대도 거의 없는 거 뭐 뭐랄까 다른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평가해 줄만 한데 오히려 뭐 야당에서 너무 저러니까 글쎄 너무 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새로 들어온 6명보다 나간 6분, 그만둔 6명의 이제 전직 장관들이 선거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대목이 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죠. 네, 지금 어제 있었던 개각에 대한 평가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이 브리핑이 있었으니까 잠시 이 부분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로 대통령실 수석들이 좀 교체가 됐고 이관섭 정책실장, 그러니까 정책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가지고 상견례를 했다는 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할만하죠. 그러니까 정책실장이라는 제도가 사실 새로 만들어져서 이관섭 씨가 부임을 했다. 5명의 수석들이 새로 임명됐다. 특히나 한오섭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당과 직접 네. 국회와 소통 창구니까 뭐 상견례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다만 이제 이만희 총장의 설명을 들어봐도 당과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네. 원활하게 모든 분야에서. 이게 정답인데 지금 타이밍상 보면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인요한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지도부 간의 이 갈등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비공개 회의에서 혹시나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런 점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짐작컨대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 부분은 뭐 수석들 앉아있고 이런 자리에서 네.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과 적어도 대표 또는 여기에 원내대표 또는 사무총장 또 정무수석 정도만 앉아서 아마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하고 했거나 아니면 당에서 먼저 설명했거나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표현이 있을 거다. 지금은 언론에 안 나오지만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아마 뒷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조율됐냐 안 됐냐가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핵심 아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혁신위와 지도부가 충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해가 없도록 거중 조정을 했음직하다. 거중 조정의 내용은 뭐가 될 것 같냐.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도 너무 속도를 좀 당 지도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 국회 일정이 빠듯하잖아요. 뭡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예산안은 처리 안 되고 있고 이런 정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네. 적어도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당 지도부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혁신위는 주는 게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그러면 혁신위의 혁신적인 제안을 적어도 그 취지를 잘 살리는 방안을 나중에 공관이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할 때 살려는 게 안 낫겠느냐라는 대통령의 뜻이 전달됨직하다. 뭐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네. 혁신위와 관련된 얘기도 좀 오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만희 사무총장은 혁신위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회동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이나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민생 법안이라던가 지금 예산안 특히나 법정 시한이 지났습니다만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꼭 오늘 했어야 되는 자리인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불협화음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정의 어떤 소통 강화라는 것은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이미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만나서 뭐 나눌 만한 얘기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실이 개편됐기 때문에 상견례는 필요한데 네.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하고요.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거 뭐 말씀을 하셨고 야당 협조가 필요하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는 것 이상으로 야당에 대해서 직접 메시지 내는 게 더 좋으실 텐데 굳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야당의 실질적 도움을 끌어내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자리 자체가 그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어떤 소통 강화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 부분은 어떤 수습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간 게 아닐까? 아마 이런 메시지는 오늘 이후에 또 나올 수 있을 네. 것으로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혁신이라던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혁신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담 뒷부분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고 앞서서 개각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혹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간 분들이 잘못 나갔다는 건지 새로 오신 분들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당이라는 게 흔히 뭐 비판하기는 좋은 건데 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들어오신 분 네. 6분 가운데 3분이 여성이라는 점, 서울대 위주에서 탈피했다는 점 이런 점은 일단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나가신 6분은 제가 보기엔 6명 다 총선 국민에서 당이 볼 때는 활용한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어디에 배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만약에 당 지도부라면 쓰임새가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던 장관 타이틀을 달았던 사람이 지역구에 배치하면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함직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선거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재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가능한 대목으로 저는 봐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장관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뛰어들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지금 박민식 장관이나 뭐 이영 장관 등도 총선에 당연하죠. 출마할 게 확실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희룡 장관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원희룡 장관이 뭐 어디에 가든 개항을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대결한다. 이래서 언론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뭐 고향이나 이런데 네. 고향이라 하면 그 가벌병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이긴 하지만 아직도 개발 욕구가 남아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교통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상승 효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원장관의 출마 지역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원장관이 하는 말 이게 보수 통합과 중도로의 확장이라는 것, 중도로의 확장을 자기 정치 모토로 삼겠다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당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인 거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 원희룡, 한동훈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제3자들이 보기에도 기대를 가짐직한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조규현 변호사께서는 어제 있었던 개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장관 출신 인사들이 이제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총선용 교통정리 그 수준의 그 개각이 일뿐이죠.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 과거 뭐 여당이 아무래도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장관들을 출마시켜서 선거에 유리한 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 있던 일이긴 한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용 개각만으로 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네. 재보선 패배가 있었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 사과, 반성의 입장 내셨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의 전환으로 지금 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유일한 기회가 실제 인적 개편을 위한 국정 운영의 어떤 전면적 쇄신, 이 의지를 보여주고 이 메시지를 담았다면 개각의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개각 대상이 된 분들 기재부, 보훈부, 농식품부, 특히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오히려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성 지금 개각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지고 외교부 장관도 엑스포 실패 책임 또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개각 요소 중에 경질성 내지 국정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각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지금 마치 막 성공한 정부가 총선에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차출하는 것처럼 모양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다른 어떤 신인들에 비해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력은 높을 수밖에 높겠지만 네.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의 책임을 전부 다 감당해야 될 분들이어서 과연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출사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하시는 대로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특히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될 텐데 뭐 사실상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원포인트 교체를 해서 한 장관의 정치 입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한 장관이 원포인트로 교체가 돼서 정치에 입문할 것이다,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 관측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뭐 사실은 새로운 보수, 뉴 보수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다든지 이런 건데 샤프한 아주 똑똑하고 이런 이미지니까 당이나 이렇게 여권 입장에서 보자면 흔히 하는 표현은 전략적 카드, 네. 쪼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언제든지 투입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냉정한 거예요. 가장 효과를 볼 시점과 타이밍과 장소에다 한동훈을 갖다 놔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런 판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당선되기는 되지는 않지만 당선될 때 갖다 놓으면 이제 용도가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고 사용법이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면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지점을 좀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전략적 판단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원희룡 그러니까 중도 확장과 내세우는 원희룡 여기에다 새로운 신진 세력의 대명 얼굴처럼 보이는 한동훈 이렇게 가면 적어도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네. 기대를 금직한 요소는 충분히 생긴다. 특히나 원희룡 장관 부분이 적어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재 여권 지도부가 갖고 있는 이미지 완고하달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강경 보수처럼 비춰지는 이 이미지를 원희룡 장관이 말한 대로 하면 상당히 씻을 수 있는 그런 데 뭐 생기는 거예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뭐 확정된 상황이고 시점이나 장소 어디에 나갈지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죠. 뭐 언제가 될 거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고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만지만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상은 12월 초중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실 정치 행보를 했고 열성적인 지지층도 확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의 지지자들의 활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국민들 어떤 전체 특히 중도층에 대해서 어떤 그 호소력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여전히 회의적 시각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늘 어떤 교수가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책을 냈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마 여권 내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히 법무장관 한동훈의 정치 진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 해서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 정도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아마 대비 시점으로 삼지 네.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상은 그 시기를 충분히 성숙시킨 다음에 입문하는
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12월 말이나 실제 공직 사퇴 시한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시점까지 보고 정치 입문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지금이 한동훈 장관의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또 다른 검증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현란한 말솜씨와 또 이 보수층에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네. 지지층을 확보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실제 링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는 새로운 검증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2일까지였는데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났습니다. 여야는 오는 9일,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8일날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 법안 처리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의 입장 분명해 보입니다. 8일에 처리를 하겠다는 네, 거고요. 왜냐하면 8일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될 경우에 다시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합의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입장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예산안과 결부시키는 국민의힘을 과연 어떻게 설득 내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네. 실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과제인데 단순하게 보면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이 특검법안은 특검법안이죠. 이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략이지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아직 그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신속히 빨리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내용이 알고 있고 또 그 상정된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법안 자체가 8일 날 처리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안 될 경우에 임시국회 소집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든 야든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임시국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속히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합의하고 특검법안대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 법안,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스토킹 특검이죠.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이야 그렇다 칩시다.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특검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왜 야당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 문제를 왜 특검까지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팀이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그 내부에도 정치 성향이 다른 검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나왔으면, 건호 수입에서는 누가 나왔으면은 적어도 그때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 있던,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던,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던 총장 부인을 부르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안 나왔다는 점 하나.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권오수 재판에서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는 계좌가 3개 동원됐다는 것 외에는 공범이라는 어떤 점도 찾아내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왜 근데 야당은 저렇게 쌍특검 이야기를 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김건희 여사가 가장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뭐랄까, 희화화 대상이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고 늘어진 건데, 자, 특검이 된다 칩시다. 야당 주장한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법안이 통과돼서 만든 특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그러면 이 첩에 나올 기사가 뭐냐면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에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언제 포토라인에 선다 안 선다. 이걸로
선거를 내년 선거에 120% 활용하겠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진짜 뭘 규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특검법안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내년 5월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 너무나 뻔한 정치적 계산과 효과가 나와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사토록 만드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 거라고 해서 야 굉장히 뭐 행사 안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선거를 망칠 판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차라리 왜 그렇게 뜯어하면 특검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해명하면 되는 건 아니냐. 나이브한 생각, 순진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치 현실에서 일어날 일은 그거예요. 특검의 포토라인에 선다, 조사 받는다. 그거 하나로 총선거는 여권이 망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저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이 주도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할 때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었지 않느냐. 그럼 특검을 왜 못 받죠? 받아서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 낸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세가 정치 공세였고 오히려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는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뭔가 찜찜한 것이 있어 보인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국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지 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혹 자체로서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하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그 공범들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계좌 문제도 나왔고 실제 행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다면 한번 소환해서 확인만 하고 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특검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말에 실제 담당했던 이 수사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이후에 수사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무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부분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죠. 그도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정말 실체를 확인하고 싶다. 정말 이렇게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칙 조항에 넣어서 특검 법안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명분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이게 설사 잘못한 게 있다 치더라도 이게 대통령으로 넘어갈 사안, 대통령을 비난할 사안이 되냐.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코바나컨대 김건희 사장이 돈 좀 불려주겠다는 사람의 이런 것 외에는 그 돈 불리겠다는 욕심 외에는 공범으로 이런 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은 좀 명백히 하자. 근데 지금 보여지는 대목은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지면은 흔히 하는 말로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을 너무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어떠들 할 테니까? 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순진함을 넘어서 정치적 바보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뉴한 혁신위에서 핵심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희생안 어제 최고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에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가 전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다른 세력으로부터 음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박정아 수석 대변인 혁신위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봐야 한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뭐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거 말씀을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와 지도부는 갈등 공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앞부분이 이해가 돼요. 전국을 이해하지만 전국. 정치 상황을 혁신위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때 전국이라 하면 지금 국회 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도
희생 필요성을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국회 끝내놓고 나서 특히나 밀려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출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좀 하고 싶고 나름 자기 주도하에 자기 정치 일정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인재 상징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전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은 인정한다. 그런데 두 번째 대목, 이게 엄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혁신위가 이용당하고 특히 다른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되면 글쎄 저는 실체도 모르겠거니와 이거는 수석 대변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면 혁신위는 결국 다른 세력에 의해서 도구였구나 하면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가져온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언론의 용어를 보면 김한길 전 의원이 뭐 뒤에서 인요한 혁신위를 조정하고 이렇게 너무 단선적인 해석이에요. 설사 김한길 위원장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잘 알겠죠. 인요한 교수가. 개인적으로 잘 알 겁니다. 왜? 인요한 씨는 좌우 여야를 넘나들면서 인맥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한길 위원장이 인요한 씨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주 인간줄 알고 통화는 할지언정. 그리고 인요한 씨가 누구 지시받고 조정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 발언, 엄습한 권력 투쟁을 도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이 대목은 굉장히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사실과도 안 맞을 테고 뭐 그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특히나 이게 당 지도부의 현재 지도부의 생각을 반영하는 수석 대변인의 내용이라면 발언 내용이라면 좀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조규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니까 대표의 뜻을 표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가당착이죠. 이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전권을 주겠다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출범해서 지금까지 온 혁신인데 결국은 중간에 불거졌던 내용처럼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게 명확해진 거고요. 특히 이 말씀의 내용이 다른 세력으로부터 엄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한다. 이 다른 세력이 누굴까요? 지금 뭐 김한길 의원이 아닌가라는 뭐 추측을 하셨지만 여기서 다른 세력은 대통령실 주변이나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힘겨루기가 실제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일단의 어떤 입장을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권력 투쟁의 도구를 글쎄요,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한 개인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혁신위가 격화되거나 이용당하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도부를 흔들려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본이든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분과 전면적으로 이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고 대변인의 표현에서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실제 상당히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와 관련된 얘기를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오늘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엄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혁신위가 전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의도에 의구심을 던진 겁니다. 혁신위의 마지막 행보로 거론되는 비대위 카드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달리 궤도를 일탈한 느낌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당내에서는 혁신위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위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혁신위의 주장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혁신위는 오는 목요일 최고위에 혁신안을 다시 보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 지도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고 민생정책과 예산에서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동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는데요. 최근 대통령실 개편으로 진용이 새로 꾸려진 참모들도 함께했습니다. 오찬에서는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이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 여진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당 중진들, 원로들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는데 오늘도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발언을 이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오늘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당내 민주주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억압의 주체로는 리더십, 즉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을 꼽았습니다. 신당 창당에 문을 열어둔 이 전 대표, 당원들의 출당 청원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지라고 말했는데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둘러싸고 개파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한 친명계를 겨냥해 학교폭력 가담자라고 표현한 게 또 다른 불씨가 됐는데요. 친명계에서는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당과 동지를 팔고 떠난 분께 비판도 못하는 탈당 옹호자가 정상이냐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 취재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출당 청원이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 대해서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 많은 인사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는 있지만 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발언은 사실상 탈당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석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뭐 당원들이 이제 청원을 하고 있고 실제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태가 실제 이어져서 징계나 여러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네.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정도의 의미 표현인데요. 아마 그런 상황이 올 리도 없고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탈당을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장 강조해 오신 분이어서요. 당에 어떤 문제가 있고 본인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바뀌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지만 네. 그것이 극복이 안 된다고 해서 특히 뭐 총선을 앞둔 지금 국면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활동을 한다, 탈당 내지 신당 창당을 한다, 그렇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탈당할 가능성,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 없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적으로 당을 떠나기니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결국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따랐던 전현직 의원들이 완전히 공천 과정에서 고사되거나 아니면 뭐 폐기 처분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간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뭐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에 놀린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온 말이 당에서 쫓아내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좀 적은 것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네. 설사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세력 분포를 가면 그냥 이재명 대표 당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거고, 따라서 뭐 당장 분당이라 이런 표현보다는 소분열 정도, 몇 사람이 나가는 것 외에 특별한 타격은 안 받을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주류의 시각이자 제3자의 냉정한 평가 아니겠나 싶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대화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두 사람 간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제 몇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같이 교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낙연 대표께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결과가 어떤 공천 학살 특정 계파에 대한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에 당이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 일부 수용할 만한 내용도 있고 경청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에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도 공감하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대화를 하셔서 실제 이 당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면 두 분이 뭐 이렇게 같이 못 가거나 이럴 분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왔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전체 당원들이 지금처럼 더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총선 체제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회동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뭔가 요구를 좀 들어주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강한 게 뭐죠? 저도 개딸들에 대한 문제, 강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좀 보여줄 대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공천 과정에서의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지분의 문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직간접적으로 있으리라는 그런 언질이 주어져야 되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수박 청산을 외치면서 뛰고 있는 그런 대표 특보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물 먹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또 이재명 대표가 각오해 줘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원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